1주택자들이 50%가 넘고 임차인들이 40%고 다주택자들이 10%인데 다주택자를 규제를 막았는데 3년 내내 거래가 계속 활성화되는데 그런데 실수였었거든요. 근데 그들 거래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온 매물이 없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집주인들이 비싼 가격에 내놓으면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폭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되니까 거래량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격만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에 가격이 좀 왜곡되다 보니까 이쪽은 아예 매물이 없어서 평소에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냅뒀으면 안 올라갔어. 근데 그 아파트까지 다 올라가다 보니까 2021년도 이후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다 오르는 줄 안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안 올랐던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내려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거는 내려가는 게 맞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의왕시에 이제 엘센트로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의왕시에서 최고가 찍은 아파트인데 2021년도에 17억을 찍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17억이면은 서울에 신축은 아니지만 구축 아파트 괜찮은 거 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의왕시랑 관계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걸 왜 사요? 서울 가서 사지. 근데 여기 서울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서울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내려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왔다고 또 나쁜 상품이냐? 그건 아니고 내려올 때 너무 많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급매물로 팔아야 돼서. 근데 솔직히 판 사람도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6억 정도 분양했는데 17억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내려와도 4억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통 매각이 되는 것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17억 갔던 게 10억대 거래가 되면은 손해 본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매도 시점, 매수 시점이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매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들인데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영끌에서 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별 사항들,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사연을 모르고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이상한 거예요. 어디서 좀 신고가 찍었다 그러고 어딘 또 급매물 가다 보니까 하락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섞여 있다는 것들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021년도에 많이 올랐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2년도에 조정이 됐던 것들이고 2023년도는 그게 지금 막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거래가 안 됐다가 쑥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게 있고 계속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 덜 빠진 것들은 빠지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는데 같은 가격으로 빠졌다가 이거는 이제 급매물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더 안 빠질 것들은 급매물만 거래되면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인데 급매물이 낮게 거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랐다 내렸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서울이 좀 그렇고요. 지방은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서울이 집값이 좀 싸졌잖아요. 예전에는 서울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지역들을 선택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을 선택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서울을 골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좀 옮겨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은 좋은 것이고 수요 좀 뺏긴 지역들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보합 상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좀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책의 방향성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이때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봤을 때는 규제 완화 정책을 푸니까 마치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사라고 얘기해주고 그들이 살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고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하나도 안 풀렸어요.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시장.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 집을 사야 돼요. 왜냐면 정부가 판을 깔아줬거든요. 무조건 사라고. 예. 그리고 1주택자들도 이사 갈 수 있게 해줬어요. 판을 깔아줬어요. 근데 못 가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지난 정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막 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1주택자들도 집을 못 사게 했어요. 노골적으로. 예. 그리고 무주택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했는데, 그마저도 대출 규제하죠. 세금 규제하다 보니까 무주택자들도 집을 못 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아예 억제해서 집값을 누르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죠. 결국 올라갔는데 지금 정부는 정책을 바꿨어요. 무주택자들이 집 사는 데는 아무 기회가 없고 대출도 심지어 많이 해주고 세금도 거의 낮아져요. 수익도 낮춰주고.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청약도 가점 낮아도 추첨제를 많이 넣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움직이진 않고 있는. 그리고 1주택자들도 지난 정부에서는 일시적 2주택들도 다주택으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이 아니고 심지어는 3년 동안 그 유예 기간을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3년 동안 샀다 팔았다 해도 중과가 안 돼. 그러니까 이 1주택자도 가격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주택자과 1주택자들은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잘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하나도 안 풀렸어요. 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비싸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왜 안 팔릴까요? 이거 간단한 논리인데 이게 정말 간단한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 방이 사각형이잖아요. 사방치기 게임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했던 게임인데 각 모서리에 한 명씩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달려가요. 어깨에 B를 딱 치면은 B는 C로 달려가고 C는 D로 달려서 어깨를 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D가 어깨를 쳐가지고 A로 달려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왜? A가 B로 갔잖아요. 그럼 얘는 달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게임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 매물이 돌려고 하면은 시장에 집 한 채가 있고 수요자가 한 명 있으면은 안 돌아요. 한 명이 더 있어야 돼요. 다주택자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5명이 필요한 거죠. 사병치기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고민이 그거거든요. 무주택자들 말씀드렸잖아요. 1주택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 이들은 밥을 떠 먹어줘도 독인 저거 안 먹는다니까요. 그거는 다 무주택자들은 언제 들어오냐면요. 다주택자들이 거래가 돼서 올라오고 1주택자들이 거래해서 오르고 맨 마지막에 사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한참 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절대 안 움직여요. 대출 때문에 겁이 나기도 하고 받아도 되는데도 별로 이게 이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저도 그랬었어요. 사회초년 선생.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또 금리도 높다 그러고 실제 받아도 금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도 자기들은 또 저금리거든요. 활용들을 안 해요. 아무튼 뭐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 판에서는 다 주택자가 한 명 들어와 줘야지 돌아가는 판이거든요. 그래야지 회전이 됩니다. 그래야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반대 이사 갈 수 있는데 그게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뭘 고민하고 있냐면은 다주택자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필요한 거 알거든요.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임대사업자 제도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을 풀면은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가격이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고, 가격이 조정되려고 하면 물건이 많아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고, 그때를 봐야 되는 거지. 그게 뭐 내년부터 물건이 많아질 겁니다. 내년부터 가격이 빠질 겁니다. 그걸 어떻게 예측해요? 만약에 그걸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시장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냥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는 것들이지 그거를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그게 뭐 2년 정도 간 경우도 있고 1년 만에 끝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4년 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뭐 사이클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10년 주기설 했다가 15년 주기설 했다가 7년 주기설 이렇거든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그때 다른 것들이고 저는 정부가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은 꾸준한 공급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공급을 안 해요. 그다음에 또 화랑장에는 또 알아서 공급을 또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서울을 공급 좀 안 하고 있거든요. 100% 2, 3년 안에 문제가 생겨요. 거기는 서울 같은 지역은. 지방은 규제가 없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벌써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필요한 데는 공급을 줄여놓고 수요가 없어지는 데는 공급을 많이 해놓고. 그건 정부가 이건 조절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난 정부가 이렇게 망쳐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지금 쑥 꺼져 있고 서울은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고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그냥 시장과 상관없이 수요가 있는 곳은 공급을 계속 하는 겁니다. 가격이 빠지든 오르든. 오르면 더 많이 공급하는 게 맞는 것들이고 빠져도 공급을 꾸준히 해줘야지 나중에 나중 시장 다음 정부에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등락을 주목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정말 단기적인 시야인 거고요. 장기적으로 안정되려고 하면은 집이 남아 돌 때까지 짓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정돼요. 서울의 인구가 왜 줄 것 같으세요? 집이 없어서 인구가 주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은 인구가 줄면 줄수록 서울 집값은 더 올라갈 거예요. 인구가 줄어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달라요. 지방은 정말 인구가 줄어서 수요가 빠지는 건데 서울은 인구가 줄면 수요가 더 급증을 해요. 대기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3대가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 그럼 한 집에 보통 5명에서 10명 살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집이 없어요. 다 분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3대니까 집이 3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크는 한 3, 40년 동안 집이 3배가 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늘었어요. 안 늘었다고요. 똑같아요. 집 수가.
그럼 당연히 지분 세대는 분화되는데 집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 세대 중에 두 세대는 나가야 돼요. 서울 외로. 그럼 누가 남느냐? 돈을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남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요? 경기도 인천으로 나갑니다. 경기도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서울서 수요가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경기도나 인천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자기들을 경기도 인천 사람이 생각하느냐? 아니요. 돈 벌면 서울 들어가야죠. 서울 대기 수요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기 수요층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서울을 노릴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들어가고 싶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지 밀어내기 하면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서울은 수요가 분화돼서 세대가 분화돼서 점점점 밀려나는 순간 점점점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쪽은 수요가 점점 대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더 올라가죠. 지금 서울만 그래요. 아마 가장 많이 빠진 지역들이 제일 먼저 반등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높게 고점을 찍었던 것들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들을 봤고 좋다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문제는 단기간 올랐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나왔는데 그게 세종시였어요. 2020년도 혼에. 다른 지역들은 다 10% 전후 오르고 있는데 혼자 78%가 올라갔거든요. 수요가 갑자기 급증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세종시가 2011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인기가 없어요. 근데 보통 신도시들은 초반에 인기가 없다가 10년 정도 기반시설이 찬 다음에 인기가 많아지거든요. 다 새 아파트고 혐오시설도 없는데 싸고 저렴한데 살기 좋아. 예, 그러면 인기가 많아지는 것들이죠. 그게 딱 10년이 되는 해가 2020년도였었고 딱 좋아지니까 바로 그냥 대전, 청주, 천안, 공주에서 막 이사를 오고 심지어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기러기 아빠 혹은 출퇴근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서울 분들도 막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막 5군데에서 막 몰리니까 집값이 급등을 했죠. 어느 정도 급등을 했냐면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제일 조금 오른 게 2배 반이 올랐고 많이 오른 건 4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를 때 그 지역에 모일 때 보면은 주변 지역이랑 비교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세종시가 아무리 좋아도 서울보다 좋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보다 비쌀 수는 없잖아요. 서울이랑 가격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논리로 아까 똑같으면 서울을 사지 세종시를 왜 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점 찍고 빠진 거죠. 2021년도 빠졌어요. 다른 지역 다 올라가는데 세종시만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망한 게 아니라 단기간 3배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배 내놔도 이득이에요. 왜?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가 2천이 됐잖아요. 1,400에 팔아도 이익이잖아요. 그런 논리거든요. 작년에 금매로 던진 분들이 이미 자기는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던졌던 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종시는 빠졌는데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왜? 지금 인구가 38만인데 세종시 출범할 때 5만 명이었었거든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은 2030년까지 52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2040년까지 85만 명이에요. 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다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해서 아파트를 다 개발해 놨었는데 일자리보다 아파트를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부각이 안 됐던 것 뿐인데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전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지는 지역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세종시는 그냥 확정된 일자리만 내려와도 다 공공기관이니까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는 되게 좋은 입지고요. 대구도 지금 물량이 많아요. 많은데 뭐 다른 지역 빠지는 것들은 이해되는데 수성구는 서울 빼면은 지방에선 최강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랑 비교할 만한 입지가 이제 부산이 있을 텐데 부산은 15개 구군이 있고 광주가 아니라 대구는 8개가 있는데 부산은 330만, 대구는 230만입니다. 당연히 부산이 더 좋은 크고 규모도 많고 일자리도 많은데 구끼리 부닥쳐서 싸우게 되면은 수성구가 더 제일 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좀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구가 해운대구예요. 근데 해운대구 하면은 어떤 거 생각나세요? 관광? 그렇죠. 네. 일자리가 없어요. 상업지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부산이 대도시라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좋아하는 그런 뭐 법원들, 변호사들, 병원, 대기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은 일자리들은 부산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골고루. 근데 대구 가면요. 수성구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벽한 일자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구처럼 학군도 좋아지고 상업지도 좋아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입지가 대구에 워낙 분양 물량이 많고 심지어는 수성구에다가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을 따지게 되면 강남구에다가 집중적으로 분양을 한 거예요. 근데 강남구도 물량 많으면 빠지거든요. 지금 그 단계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빠질 거예요. 근데 빠지게 되면 오히려 수성구를 노리고 있던 분들한테는 기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즐기다가 적당히 제일 좋은 거 사시면 딱 되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아마 투자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억이면은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들을 한번 검토해 볼 것 같고요. 예, 제일 좋은 주거지니까 내 집만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면 서울 거 할 수 있거든요. 지방 거 하기에는 돈이 남아 돌 것 같고.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내 집만 하실 분들은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워낙 지방에도 호재거리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럴 때는 토지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거든요. 호재가 터진 거 알고 들어가도 돼요. 예, 근데 지금 호재가 터진 메인 입지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그걸 못 사지만 그 원래 터진 지역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옆부도 사는 거지 항상 투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토지 투자도 되게 유효할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거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핵심 입지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핵심 입지를 그냥 땅 그대로 소유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보고 있어요. 10억대로 갈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한남 뉴타운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 20억이 넘어갔었는데 많이 내려왔어요. 최근에 이래저래 좀 악재들이 있어서 한남 뉴타운도 그렇고 노량진 뉴타운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서대문 뉴타운도 좋고 소위 말해서 지금 잘 나가는 재개발 지역들은 다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상계라든지 뭐 방아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싸서 돈이 남을 거기 때문에 남는 쪽 가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한건만 살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거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재건축들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강남은 안 될 것 같고 강남구나 이제 그 용산구, 서초구 정도 빼면은 3개구가 제일 비싸니까 강남, 서초, 용산 뺀 나머지 재건축들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하시라고 말씀드리죠.